네, 재작년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이세돌 씨가 한 번 이겼지 않습니까? 네, 5번 중에 한 번 이기셨었는데요. 이 인공지능의 관심은 어쩌면 알파고 이전과 알파고 이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인간 전문가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정말 적잖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가장 빠르게 도입되는 부분이 의료계거든요. 네. 인간의 동지가 될지 적이 될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의 종양내과 박건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인터넷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렇죠.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정보 공유와 또 소통이 자유로워진 3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변화를 겪은 것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벌써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4차 산업혁명은 크게 이제 연결성과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성이라고 하면은 뭐 다 휴대폰 가지고 계신 것처럼 모바일하고 인터넷, 심지어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 그래서 뭐 냉장고에서 계란이 몇 개 남았어요라고 선전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 사물 인터넷 같은 데이터가 모이면은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데 그 저희 데이터가 모이고 이게 굉장히 많은 정보의 양이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했는 분석 시스템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시스템 이걸 가지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기업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제일 중점을 주는 게 이제 생명의학 분야입니다. 이제 인간이라는 게 기아 그리고 전염성 질병 그리고 폭력에서는 어느 정도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류라는 게 지향하는 게 이제 건강하게 오래 뭐 암이나 치매에 걸리지 않고 사는 게 인류의 큰 화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을 여기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이용하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큰 프레임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하루에 3만 5천여 가지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결정을 누가 대신 해준다면 엄청나게 시간을 아낄 수가 있겠죠? 네, 그 역할을 바로 인공지능이 해나갈 텐데요. 이 생명을 다루는 의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맡긴다는 게 살짝 두렵기도 합니다. 의료 인공지능,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문가의 선택,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비는 비싸다. 어떤가요? 아닙니다. 네. 네.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요. 네. 의료 서비스라는 게 결국 이제 환자가 병원에 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진료가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의료보험이라는 시스템이 이것을 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의료보험 시스템 하에서 인공지능 진료는 보험 수가로 인정되지 않고 진료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이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환자한테 이걸 무료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 AI 진료를 본다고 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외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시스템은 우리나라 환자에게 그런 실정에는 맞지 않다. OX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뭐 암이라는 게 이제 민족에 따라서 혹은 유전자 발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나긴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뭐 위암 같은 게 많이 발생하고 이제 서구에서는 폐암 같은 게 많이 발생하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이게 이제 결국 인공지능에 의한 데이터는 실제적인 임상 연구라든지 논문이라든지 환자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취합해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정확도가 점점 올라가서 현재는 90% 이상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암 수술에도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까? 맞을 것 같은데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세모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 그러면은 현재 로봇 수술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로봇 수술이라는 게 사람의 손기술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연구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 자체가 원격으로 혹은 그 현장에서 인공지능으로 뭐 피부를 절개하고 또 질환이 있는 부위를 찾아내고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수술이라는 분야도 인공지능이 많이 도입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도 같이 인공지능에 의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증기 기관차가 인간의 근육의 한계를 넘어섰다면요. 인공지능은 바로 이 두뇌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하죠. 빅데이터라는 게 정말 많은 정보의 양을 기억을 하고 있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의학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되고 있다는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인간의 유전자 자체가 빅데이터입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이제 암호를 다 해독하면 그게 30억 개의 글자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30억 개의 글자들이 어떤 유전자는 발현이 되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방해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인간의 유전자 정보 자체가 빅데이터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의무기록, 병원 갔을 때 기록을 모아본다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엄청난 빅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수면 패턴이라든지 맥박수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심지어 요즘 같으면은 혈당까지 측정이 되거든요. 그 매일매일 기록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흔히 우리 그 컴퓨터의 저장량을 기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기가를 넘어선 테라바이트 단위의 용량의 이제 정보들이 계속 쌓이다 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인간 하나하나가 역사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간 하나의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같은 많은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정밀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겠어요? 예,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래의학은 이제 P4 메디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P4 메디슨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고 그리고 환자가 이제 그 병의 치료에 관여를 하고 그리고 병이 생겼을 때 환자한테 최적화된 치료를 하는 걸 이제 네 가지를 P를 이제 predictive, preventive, participatory 그리고 personalized 그래서 P4 의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학을 이제 정밀의학이라고 합니다. 정밀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마다 이제 유전자, 환경인자, 생활습관 이런 게 다 다르겠죠. 그래서 똑같은 약을 써도 어떤 분은 약이 잘 듣고 어떤 분은 약이 잘 듣지 않고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과연 병원에 가서 약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었기 때문에 이걸 감수했지만 앞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활용을 하면은 환자한테 가장 맞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의학, 맞춤의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계적으로 이제 이 텀을 그러니까 이 용어를 통일시킨 것은 정밀의학으로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춤이라는 게 너무 개인에 이제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밀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약을 먹지만 효과를 보는 사람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항우울제 같은 걸 많이 먹지만 효과 전혀 없는 분이 38% 정도 되고 우리가 흔히 먹는 천식이나 당뇨병 약도 40%. 그러니까 거의 반 가까운 환자들은 약효를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항암제 같은 경우는 효과를 보는 사람이 오히려 적습니다. 75%.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부작용 때문에 고생은 하지만 실제로 암이 사라지거나 좋아지는 효과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현재 의학이라는 것이 그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지만 환자가 덕을 보는 사람이 적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Personalized Medicine Coalition이라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러한 정밀의학, 환자한테 맞춤 의학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개념적으로 보면은 이제까지 한 가지 약을 다 써서 운이 좋은 사람 듣고 운이 나쁜 사람 듣지 않고 이러던 거에서 골라내가지고 들을 사람은 골라내고 또 듣지 않는 사람은 다른 약을 시도해보고 이런 식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관여하는 게 미국 식품의약청부터 정부, 학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의료보험이 사보험이거든요. 사보험을 지급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환자 권리 단체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지만 거대 기업들 다 합쳐서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연구 자체가 이렇게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제 정밀의학이라는 게 결국은 유전자 자체가 빅데이터라고 그랬죠. 유전자를 모으고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헬스케어 정보를 모으고 이걸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해가지고 환자한테 맞는 최선의 치료를 하자는 게 정밀의학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욕의 대형 로펌의 인공지능 변호사가 등장했습니다. 변호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언어로 질문을 하면요.
관련 판례랑 법률을 분석해서 답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네. 편리하긴 하겠지만 10년 내에 법조계의 일자리 39%가 사라질 수가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법조계만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인공지능이 치료를 맡게 되면 의사의 직업이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교수님? 극단적으로 이제 비노드 코스타라고 슨 마이크로시스템 회장 같은 분은 뭐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의사들 80%는 직업을 잃을 것이다라고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처음 대두된 게 아시겠지만 저파디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퀴즈 프로그램입니다. 돈을 넣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켄 제닝스라고 브래더라는 이 사람들이 아주 역대 제일 뛰어난 챔피언 2명이었거든요. 네. 이분들을 이 상금액에서 압도하면서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을 뭐 일세돌이 1승 4패했죠 결국. 네. 그래서 이제 처참하게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거는 결국은 홍보를 위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쇼인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인공지능은 이런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빅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이고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이 만든 마지막 발명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 또 스스로 진화하거든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라 그래서 얘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스스로 진화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먼드 커즈와이라는 이제 미래 예측하는 사람인데요. 이분 사람은 이제 2029년에 되면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필적하거나 추월하게 될 것이라 그러고 2045년에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완벽하게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슈퍼 AI라고 하죠. 그래서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분이 뭐 어떻게 보면 무서운 예측이긴 하지만 이분이 예측했는 게 미래 예측의 한 86%가 적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미래가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가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인간의 조력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어떤 협력자 또 어떤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사실은 이미 이제 의료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정밀의학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정보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인간이 일일이 분석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정밀의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진료 보조의 목적으로 쓰입니다. 인간에게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뭐 인공지능도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게 불완전하다는 거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이제 오진이라는 게 피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그걸 조금 줄여보자는 거죠. 그래서 진료 보조에 쓰이고 실제로 뭐 영상의학과 같은 데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하는데 그 판독의 양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판독이 며칠이 걸리고 몇 주가 걸리기도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판독 보조로도 쓰일 수 있을 것이고. 요즘은 새로운 약제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 의학이라고 말씀드렸죠. 본인한테 맞는 최적의 약을 찾아야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겠죠. 그런 걸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뭐 물류나 수술실, 병실을 운영하는데도 물론 쓰이고 있고 로봇 수술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도입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인공지능인 건 의사와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단을 보조한다거나 뭐 심장 리듬 같은 것을 매일매일 체크해가지고 심정지 하루 전에 미리 알아내서 환자한테 경고한다거나 우리 그 AI 스피커처럼 뭐 네. 환자들한테 이제 매일 약 먹을 시간이에요. 어떤 부정맥이 생겼으니 병원 가보세요. 또 내시경 받아볼 시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혜택을 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합병증 같은 것을 AI가 딱 진단해서 당신 병원 가봐야 된다라고 뭐 문자를 띄워서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도 이미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하고 이제 인간이 잘하는 것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뭐 컴퓨터를 예를 들면은 컴퓨터라는 게 패턴을 인식한다거나 뭐 외우는 건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는 거. 인공지능은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매일 공부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 학습하는 거. 그리고 무한대로 계속 쓸 수 있겠죠. 편견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자연어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생겨 있고
반면에 이제 인간이 더 뛰어난 분야도 있죠. 인간은 상식이 있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문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고, 환자하고 오면 공감할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 상상력이라는 기계가 가지 못하는 큰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공상도 할 수 있고, 추상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쭉 나타나면 일반화, 우리가 감이라 그러죠, 촉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인간이 더 뛰어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바꿔놓은 5가지 이렇게 이제 일간지에서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의료진하고 왓슨의 처방이 엇갈리면은 환자는 왓슨을 선택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환자의 뭐 경제력이나 체력 고려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선택한다고 돼 있고, 예, 병원에 가면 원로 교수가 있죠. 연세 많으시고 어험하는 원로 교수의 전통과 권위가 왓슨 앞에서 무력해진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뭐 서울 유명병원을 굳이 갈 필요가 없죠. 이게 뉴욕 메모리얼 슬론 캐트린 캔서 센터라고 뉴욕에 있는 큰 암센터하고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환자들이 많이 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 과와의 협진을 촉진시킵니다. 혼자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항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의사들이 지혜를 모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협진 시스템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인공지능은 뭐 크게 보면 이제 3가지 정도로 실제로 이용되고 있고, 이게 이제 뭐 학계에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굉장히 복잡하겠죠. 약도 복잡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의학적으로 통찰을 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영상을 분석해 가지고 이제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거. 그리고 심초음파나 이제 그 혹은 심장 박동 같은 걸 매일 모니터링해서, 혹은 이제 당뇨 환자 같으면 혈당을 매일 모니터링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주는 연속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질병을 예측하는 것, 이렇게 3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7개 병원에서 왓슨 포온 콜리지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중 2곳이 우리 지역의 병원이라고 합니다. 자, 왓슨 덕분에 지역 거점 병원의 환자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왓슨이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왓슨이 말했지만 편견이 없고,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준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이세돌이하고 바둑을 둔 알파고의 그 수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왓슨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환자한테 권하는 거, 권고하는 거, 그리고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권하지 않는 거, 이렇게 3가지로 이제 나눠서 환자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하면은 논문이나 연구 결과들이 있고 환자 임상 사례들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환자들이 실제로 뭐 서울의 빅5라는 병원 가서 3분 진료 받는다 그러죠. 네네. 그때 할 수 없는 그런 심층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고, 그리고 객관화되고 편견 없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들 만족도는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학제 진료인 왓슨 포온 콜리지, 실제 진료 당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주로 이제 진단에 관여했는 담당 의사와 뭐 영상의학과, 그리고 병리과, 치료에 관여하게 되는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 그리고 외과 의사들, 이렇게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가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환자나 보호자나 원하시는 분들 다 들어오시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나온 결과들을 다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 같이 보고 의견을 내고 뭐 환자들 궁금한 거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5명이 저희 병원에서는 현재 환자 상태가 이러시고 이러이러한 근거로 해서 이 치료를 권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환자가 이제 그걸 수용하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왓슨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해서 돌려봐서 미국에 있는 이제 이러한 왓슨 시스템에서도 이 치료를 권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치율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왓슨의 이제 진단 일치율이 90%가 넘는다는 연구도 있고요. 또 연구 자체에 다양성이 없어서 정확한 진단 일치율을 속단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군요. 네. 왓슨의 진단 정확성,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인공지능의 좋은 점은 편견이 없고 객관적 사실대로 이야기한다 그랬지만, 그렇죠. 이제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뭐 감정이라든지 뭐 말 못할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심리적, 사회적, 영적 변화들을 왓슨은 디텍트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한계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왓슨이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거고요. 공감하고 이해하고 도울 방법을 찾는 거는 의사가 하는 것이고, 왓슨은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그 한 줄 한 줄
약 하나하나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들이 다 있거든요. 네. 바로 논문이 있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이제 환자하고 토론을 하고 왜 나는 당신에게 이 치료를 권하는지를 서로 이야기를 해서 뭐 환자하고 결국은 이야기하고 토론할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거죠. 보통 한번 진료가 들어오면 한 30분 정도 진행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자하고 사실은 병원에 대학병원에서 의사, 교수 5명을 모아놓고 30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환자 만족도 높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이 왓슨과 의사의 진단율이 이 병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요, 국가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해요.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에 맞춰서 지금 진단을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실정에 맞게? 말씀드렸지만 그 암이라는 것도 이제 왓슨 포 온콜로지라는 거 암에 대해 개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이 이제 국가와 민족 혹은 뭐 유전자에 따라서 많이 생기는 암의 종류가 또 판이하게 다릅니다. 네. 다르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의료 행위라는 게 이제 의사와 환자에 의해서 실무가 이루어지지만 그걸 관장하는 건 정부가 있거든요. 네. 예, 정부에서 이제 의료비를 사실은 대죠. 의료보험 다 되시잖아요, 그죠? 의료보험 다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사보험이 그걸 조절을 하죠.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확하고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정확하고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안전하려면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야 되거든요. 실험적인 치료를 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환자한테 치료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치료는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정 궁금하고 새로운 약이나 새로운 치료를 모색하려면 뭐 임상 시험 같은 걸 해보자는 별개의 트랙을 따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상식적인 선안에서는 뭐 왓슨도 상식적인 치료에서는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뭐 수많은 치료를 했는데 실패해서 뭐 실험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트랙을 따라가야 될 것이고 그것도 이제 임상 시험이라는 걸 찾아줄 수 있는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줄 수 있는 최적의 약을 찾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